안녕하세요. 11월 19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투자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위드 코로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NFT 관련된 관련주가 올라가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시장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예. 오늘 떨어지는 게 내일도 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오늘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 보면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뭐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상승을 할 거고, 뭐 제약과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이 꾸준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헬스케어를 막 투자를 권유하고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이슈 받는 항목들이 영원하진 않다. 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게 정말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나의 기준과 그 내가 분석한 기업의 가치를 근거해서 투자를 정말 하는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새는 또 전체적인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가도 많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수익률 자체가 역대 최저예요, 지금. 와,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나, 이게 투자가 정말 지속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높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종목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 갑자기 상승을 막 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이제 투자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참 보이는 시간이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가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항상 나에 대한 고민과 내가 투자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무조건 상승만 하면 좋겠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과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장을 받아들이고, 유동성이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등락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저가일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지인에게 투자 방식을 공유해 주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황이나 또 기업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때그때 맞는 기준,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의 마음가짐과 투자하는 방식, 투자를 준비하는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주가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단 요즘에는 MTS라고 해서 주식 증권사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는 처음에 증권 계좌를 만든 건 현대증권의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KB증권이 현대증권을 인수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현대증권이나 KB증권이나 뭐 똑같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어플로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뭐 HTS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B증권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처음부터 계좌를 그쪽에서 만들었었고, KB증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국민은행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KB증권을 크게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KB증권이 장점은 저는 자동 매매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동 매매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뭐 다른 어플도 그렇게 자동 매매 기능이 있지만, 자동 매매로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 KB증권이 저랑 좀 맞지 않았나. 아니면 뭐 제가 KB증권에 맞춰서 자동 매매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구현해낸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던 방식이 KB증권과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KB증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영웅문이나 뭐 기업은행, IBK 증권 이런 것도 써봤는데, 지금으로서는 KB증권이 가장 제가 투자하는 방식과 좀 어울리지 않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권사 어플이라도 어플을 깔아서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다 되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되게 쉽게 그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증권 계좌를 일단 만드는 것, 투자의 시작은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주식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는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경험을 공유를 받고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네이버 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권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네이버 금융 네이버 같은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분석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그렇게 한들 뭐해요? 투자는 시작을 해봐야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의 등락과 내가 분석했던 방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인이 판단하고 또 그걸 사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투자의 정말 학습의 정말 끝이 아닌가. 대신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막 큰 금액. 저는 큰 금액이라고 하면 한 달치 본인의 급여, 뭐 급여가 아니라고 하면 한 달치 본인의 수익을 넘어가는 금액은 초반에 투자하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그런 급여의 내용은 다르니까요. 내가 처음 투자를 공부할 때는 한 달치 급여보다는 좀 작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좀 공부하기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 달치 급여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것, 내가 투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있다면 그 정도 금액만 갖고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 전 좋다. 그러니까 공부만 한다고 해서 책으로만 그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책 많이 읽으면 좋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책에서 본 그런 방식이나 책을 보면서 느낀 그런 매매 방식, 또 분석한 기업에 대해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 번씩 해보는 것, 그것이 교육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어야 그 경험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게 노하우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영상에서 편집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어플을 어떻게 다운받고 뭐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어플에 대한 그 영상을 찾아보면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하니까, 또 ETF나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하려고 하면 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입할 때는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정도가 된다면, 매매하고 싶다면 교육도 미리 받아놓고 이제 매매를 준비를 하시는 게 하나의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작게 얘기하면 통닭집도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뭐 슈퍼마켓도 기업인 거고, 택배 회사 이런 것도 기업인 거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 사업을 하면서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모든 행위를 하는 곳이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그런 기업을 개인이 모두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모두 소유할 수 없을 만큼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이나 뭐 철도에 관련된 것, 개인이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죠. 이제 기업이라는 것 자체를, 기업은 누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소유에 대한 권리를 지분으로 쪼개서 갖고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업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런 기업의 권리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수익이 난 것을 배당으로서 돌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통닭집을 차리고 싶은데 통닭집을 혼자 차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친구랑 5대5로 나눠서 투자금을 대고, 야, 우리 둘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생기면 반반으로 나눠 갖자, 이겁니다. 그 둘이 아니라 그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게 주식이 되는 거고, 그게 주식 시장에서 상장이 되고 1000명, 10,000명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주고받고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사고 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좋게 평가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서도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너무 비싼 가격인 것 같고 앞으로 싸질 것 같아서 그거를 싸게라도 파는 사람이 있고,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이 체결이 되는 거고, 그 체결된 그 가격이 주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업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의 그 성과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대외적인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 그 기업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가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엄청 많을 거예요. 또한 그 기업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들이 거래하게 된 그 체결된 가격을 서로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 합의된 그 가격이 체결되기 위한 이유는 되게 많을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투자처보다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의 심리죠.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마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사람들이 거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이라고 해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000원도 싸다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하다는 것. 그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의 가장 기초다.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다음에 이 통닭집을 팔아야 돼. 그러면 팔 때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장사를 잘했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 상대방이, 이 물건을 사는 상대방이 이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생각돼서 좀 비싼 가격에도 사야지,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 장사가 그만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물건값을 그 지분을 거래함에 있어서 서로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서로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흥정한다는 건 아니고, 시장 안에서 그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체결가, 요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단순히 10,000원 주고 산 주가가 12,000원이 됐어. 왜 그 가격이 그렇게 됐을까를 이해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그 투자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 내가 그 투자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좀 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다시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생각하고, 그 본질 가치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주식의 본질 가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슈 사항으로는 애플카의 자율주행 개발이 있고, 자율주행 개발, 이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죠. 거꾸로 이게 LG전자 쪽으로 간 것 같죠. 기존에 핸드폰 개발하는 그런 협력사들과 함께 개발할 것 같다라는 얘기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넘어갔고요. 최근에 코로나 그 재봉쇄 위기가 있으면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요즘에 이제 유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나라에서 그 유류세 할증해갖고 비용 되게 싸게 뭐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유소에서는 그렇게 기름값 많이 내려간 것 같지도 않고, 자, 유류세가 할인해주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기름값은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이제 한 주간 또 기름값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 4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런 선거 때문에 선거 이슈로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테마주가 많이 기승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테마주를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
진짜 똥 밟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테마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도박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요즘 정치가 어떻게 테마로 이루어집니까? 예. 정책 수혜주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두 대선 주자가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수혜주로 보면 되겠죠. 예. 그 이상은, 예. A가 될 거다, B가 될 거다라는 것을 내가 예측하는 것이 뭐 무당이죠. 그럼 뭐 신의 영역에 가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유력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은 있겠지만, 선거라는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내가 예측해서 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나라 역대 그 투자 패턴을 보면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해당 그 기업이. 그 말은 선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투자하시기보다 기업의 본질 가치와 투자 가치를 좀 더 지켜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투자자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을 끝나고 이제는 금리를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뿌려져 있는 현금이 약간 수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인데, 시장 자체는 유동성에 의한 등락도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에 의한 등락도 있거든요.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매출,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기업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시장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돈 버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어떤 기업의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될까? 성장주가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 네. 성장을 위한 리스크들이 저금리로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지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성장성이 적다는 거는 매출과 이익은 적은데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로서는 높은 수익률이 나긴 어렵지만 미래 가치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 네, 그런 기업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럴 때를 대비한다고 하면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투자를 약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아주 축소를 하면 안 된다. 아예 철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비중이 좀 낮고요. 누가 얘기하면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상승률이 높으면 비중을 줄이고요. 하락률이 높으면 비중을 높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망하지 않은 기업은 하락률이 높을수록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위드 코로나의 그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다시 재봉쇄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수혜주로 상승했던 기업들, 여행 관련된 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언젠간 코로나가 풀릴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리고 난 거 다시 쪼이기 힘듭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끊임없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단타 이런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면 아직도 저는 항공주와 여행 관련된 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위기를 견디려고 하면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본과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제일 판단하기 좋은 건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 기업을 보유한다는 것.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 주간에 매수했던 종목,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는 농업융복산업, 현대차그룹, 하나솔루션을 매수했고요. 매도는 차이나심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게임테마, 2차전지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컨텐츠, 소프트웨어, KTNG입니다. 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게임테마, 2차전지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차이나 심천도 상승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근데 KTNG는 손절한 종목입니다. 전체 손절이 아니라 보유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평단가하고 주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일부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유 비중이 높고 손실률이 높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매도를 해서 손절을 좀 할 거다. 부분적으로 아예 기업을 빼는 건 아니고 손절을 할 겁니다.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른 등락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KTNG는 참 가슴이 아파요. 배당 잘 주는 기업이고 연말이라서 배당 관련된 기업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워낙 평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다가오면서 진짜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배당을 많이 줬었고 올 한 해 3분기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기업이라고 하면 3분기까지의 그런 매출과 이익이 전년보다 좀 더 늘어났고 그 기업이 배당을 유지까지 꾸준히 줬다. 그러면은 연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서 배당을 좀 노리는 투자를 연말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2971.02, 전주 대비 0.07%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1041.92, 전주 대비 3.26% 상승하였고요. 저는 14.53, 전주 대비 마이너스 0.64% 하락하였고요. 현금 비중은 32.82%로 전주 대비 4.02%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그 수익률과 매매에 기록된 기업들을 정리를 하다가 수식의 오류를 발견했어요. 이게 약간 그 등락률에 대한 가중치가 약간 잘못 들어간 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 약간은 코스피 코스닥을 추종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그런 수식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매매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대 가장 높은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다음 주부터는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늘리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요. 누적 수익률이 너무 작아서 내가 요즘에는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한 주예요.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재미없는 장, 그리고 테마성 장, 생각지도 못하는 종목들이 막 상승하는 그런 장, 이게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장인데 원래 근데 시장이 이렇습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측하기 항상 어려워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기업들을 보유함에 있어서 그 보유한 종목들의 등락에 의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등락에 의한 투자를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입니다. 투자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그런 안목,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등락에 의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등락이 있어야 되고 꾸준한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등락이 있어야 하죠. 주식은 원래 등락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종목을 선정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요, 증권사 어플을 꼭 다운을 받으셔서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증권사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시고 기업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영상을 같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투자하시는데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니까 꼭 꺼내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